예,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73회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2017년 세법 기준을 풀어봅니다. 그리고 합격률은 아직 공표가 안 됐어요. 보통 문제 30% 내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연원리는 2017년 8월달에 시험을 본 겁니다. 먼저 우리 이론 문제 15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는 항목은 이것은 전산회계 2급 수준의 문제죠. 근데 장기대금, 단기매입주권. 이것은 장기대금 투자자산. 단기매입주권은 단기 투자자산이죠. 당자자산죠. 그러니까 이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복수정답이 된 겁니다. 즉 타인 발행, 수표 등 통화대용 증권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당자예금, 보통예금 이것도 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리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산세무 2급 수준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 나왔는데 또 여기다 복수정답까지 냈어요. 지금 세무사가 출제를 했다는데 참 이것에 대해서 검증하는 사람이 없나 봅니다. 혼자 출제하고 누군가 3자가 검증해주면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오류인데 이런 것 같이 이제 복수정답이 나오니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좀 어려운 게 아니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저로서도 참 답답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게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되겠죠. 1번 문제 틀린 사람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고자산의 저가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나왔어요. 우리 취득가액이 100원입니다. 만약 120원 됐어요. 그럼 평가이익을 인식합니까? 안 합니까? 평가이익을 인식 안 합니다. 그렇죠? 만약 단기매입주권일 경우에는 평가이익을 인식하죠. 근데 재고자산에 대해서 평가이익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70원이 됐어요. 이때 우리 저가법에 따라서 평가손실이 되는 거예요. 평가손실 30원 인식하는 거죠. 평가손실. 그러면서 이게 다시 80원이 됐어요. 이때 환입하는 겁니다. 환입했을 경우에 매출원가를 그래서 차감하게 돼 있죠. 매출원가. 요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만약 첫 번째 보시면 재고자산의 손상으로 인하여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면 저가법을 사용하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이게 저가법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는 매 회계 기간 말, 즉 12월 30일 날 추정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에 대해서 환입이 나타났어요. 이때는 매출원가에서 가산한다 하면 틀립니다. 매출원가는 비용이죠. 비용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환입이니까. 그래서 만약 가산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비용에서 차감한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우리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항목별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별 기준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대요. 즉 제품의 원가보다 높을 때는 당연히 원재료를 가공을 통해서 더 비싸게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한다. 이게 잘못된 거죠. 결국 이겁니다. 제품의 원가가 제품의 시가보다 작을 경우 이때는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제품의 원가가 이렇게 제품의 원가가 더 크다. 시가보다 제품의 시가보다 이럴 경우에는 저가법을 적용하게 돼 있다는 거.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저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죠. 저가법을 적용한다.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돼요. 왜? 비싸게 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매도 관한 직권 처분 손익이 나타났어요. 제가 강조하죠. 우리 처분 손익, 매도 관한 직권은 처분가액에서 뭘 차감한다고 했어요? 취득가액을 한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단기 매입주권일 경우 어떻게 합니까?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때 우리 매도 관한 직권이 나타났죠. 120주를 6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처분시 보세요. 120주를 5만 원에. 결국 얼마 손해봤어요? 만 원 손해봤죠? 만 원 곱하기 120주니까 얼마 손실? 처분 손실 120만 원. 이것을 찾는 문제죠. 이렇게 매도 가능 직권 처분 손익은 처분가에서 취득가액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처분 손익은 처분가액에서 취득가액. 그 다음에 처분가액은 5만 원이고 취득가액은 6만 원. 그러니까 만 원 손해 본 거죠. 그래서 120주를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 사채는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채 회계 처리. 그 다음에 사채 같은 경우는 전산세무 1급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채에 대해서는 전산세무 2급 때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옳은 것은 이렇게 했죠. 옳은 것은 자본조정 잘못됐죠.
비유동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채가 활증 발행됐답니다. 유유절법이 적용된답니다. 이때 사채의 장부강액은 매기 감소한다. 요게 맞는 표현이죠. 즉 활증 발행이 됐다는 것은 이거죠. 액면가액 100만 원짜리를 110만 원에 발행됐어요. 3년 후에 우리 100만 원 돌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유유절법에 의한 상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상각하는 겁니다. 지금 요 연두색은 정해법입니다. 그래서 장부가액이 매년 110만 원에서 출발해갖고 줄어드는 겁니다. 뭐 108만 원, 105만 원, 그 다음에 3년에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기 감소가 되는 거죠. 장부가액은. 그 다음에 사채가 할인 발행되고 유유절법이 적용된대요. 근데 사채 할인 발행 차분 상각액은 매기 언제나 할인 발행하건 할증 발행하건 상각액은 매기 증가하게 됐어요. 즉 여기서부터 110만 원에 출발해서 만약 108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상각액이 얼마예요? 2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0 여기가 세 번째가 105만 원이다 그러면 105만 원이면 얼마? 여기 3만 원. 그래서 사채가 할인 발행되건 할증 발행되건 간에 유유절법이 적용되는 경우 상각액은 매기 증가하게 됐어요. 잘못된 표현이죠.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크답니다. 즉 액면 이자율이 10%고 시장 이자율이 12%다. 이때 우리는 할증 발행이 아니라 할인 발행되는 거죠. 만약 액면 이자율이 10%고 시장 이자율이 8%면 우리는 할증 발행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장 이자율은 어떻게? 회사는 신용도가 높으면 시장 이자율이 낮아집니다. 시장이. 그래서 반비례 관계라고 제가 설명하죠.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낮은 것은 회사가 좋은 우량 회사입니다. 시장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회사가 신용도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량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문제는 사채에 대한 문제. 우리 다섯 번째 문제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지금 재화의 공급에 따른 수익 인식 조건은 종종 나옵니다. 근데 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 인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건을 따지는 겁니다. 결국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우리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이나 똑같습니다. 경제적 효익의 효익, 결국 돈의 이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지 당연히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을 당연히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래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전액 인식한다. 이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 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 인식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도급 금액이 있어요. 여기 10억이면 진행률을 곱해갖고 우리는 수익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수익을. 그래서 진행률은 어떻게 산답니까? 총 공사 예정비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사비가 누적에. 그래서 진행률을 곱합니다. 만약 공사비가 총 공사비가 5억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4억 투입됐어요. 그러면 80%죠. 여기 진행률이 8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 금액이 얼마? 8억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진행률을 측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행률을. 결국 진행률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은 총 공사 예정비를 측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사비 투입된 것은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마찬가지로 이 원가, 발생한 원가, 여기 알겠죠? 4억이 발생된 게 있어요. 요 범위 내에서, 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가액이 있어요. 회수 가능가액, 알 수 있겠죠? 회수 가능가액. 즉, 이 도급금에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을 수익으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동시에 요 4억에 대해서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수 가능가액 범위 내에서 수익으로 계산한다. 원가의 범위 내에서, 즉 사업 범위 내에서 우리는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발생한 원가 이거죠? 그 다음에 거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해야 할 원가. 이것은 총 공사 예정비를 추정하는 거죠. 결국 4억 투입했는데 얼마 더 추가된다고 보는 겁니까? 1억 더 추가된다는 것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정확하게 진행률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5번 같은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전산설명 2급에서 다루기엔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보통 우린 재화 제공에 따른, 재화 공급에 따른 수익 인식 조건이 나오는데 용역이 있다는 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한번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4번도 보시면, 결국 총공사 예정비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 같은 문제는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부터는 원가죠. 근데 원가 문제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온 게 있어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보시면, 6번째 문제는 직접 재료비 수준비 기초원가죠.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추정 가능한 원가를 우리는 직접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추적 불가능한 원가를 간접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변동비 총액은 조업도에 따라서 어떻게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렇게 했죠. 맞는 표현이죠. 근데 가공비랑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비,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비는 기초 원가입니다. 그렇죠? 가공비는 직접 농비하고 어떤 거? 제조 간접비를 더한 거죠. 이것은 전산에게 1급 수준의 문제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됐죠. 그 다음에 7번째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제공품 특이정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제공품 특이정 그리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초제공품 여기 있죠. 100만 원 들어오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우리 제공품 대변 있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의 40%래요. 550만 원의 40%는 얼마? 22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제조간접비의 1.2배예요. 220만 원 곱하기 1.2 곱하시면 직접 노무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변계가 750만 원, 차변계도 750만 원이죠. 그러면 750만 원에서 빼면 되는 거죠. 기초 제공품하고 직접 노무비의 제조간접비 빼면 직접 재료비가 166만 원이 된다는 거. 여기서 우리는 제공품 특이정을 그리셔갖고 하나하나씩 대입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전산액의 1급 수준의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8번이 이제 우리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을 구하는 문제죠. 보시면 실제 발생액이 있고 우리 과소 배부액이 있어요. 그럼 예정 배부액이 얼마입니까? 2,400만 원이 된다는 거. 이거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조업도 실제 기계 시간 나누면 얼마? 예정 배부율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거 좀 어렵죠? 여기 보시면 제조간접비 특이정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발생액이 얼마? 2,500만 원이에요. 근데 과소배부 됐다니까 우리 예정 배부액이 얼마입니까? 2,400만 원이에요. 예정 배부액은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죠. 결국 예정 배부액은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 실제 조업도는 500시간. 그 다음에 예정 배부액. 그래서 나누시면 우리 어떻게 예정 배부율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9번째, 이것도 뭐 전산액의 1급 수준의 문제가 났어요. 개별 원가 계산에 가장 적합한 업종은 주문 생산, 건설업은 주문 생산하는 거죠. 건물 하나 지어주세요. 이겁니다. 이게 개별 원가죠. 나머지는 대량 연속 생산, 그러니까 종합가 계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번째 문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지금 보시면 종합가 계산에서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에 선의선취법을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단기에 실제 발생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했어요. 결국 단기 투입 원가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 줬고 기말 제공품 줬어요. 완성품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의선취법은 완성품을 나누는 거죠.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 투입 완성품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다이당 원가, 개당 원가를 줬어요. 결국 완성품 환산량에 이것을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어떻게 공정기간에 현저하게 투입된다. 일반적인 원가 흐름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손이나 작업 표문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완성품 환산량 이것은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완성품이 4,000개예요. 이 중에서 기초제공품이 1,000개죠. 근데 전개 완성률이 30%예요. 진척률이. 그러니까 지금 단계 70%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투입 완성분은 3,000개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1,200개는 60%. 그러면 재료비는 공정 초에 투입되니까 재료비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70%니까 700개가 되는 거예요. 단기 투입 완성분은 재료에서 100%가니까 3,000개 적고 기말 제공품 재료는 공정 초에 투입됐으니까 다 투입돼 있죠. 1,200개. 그 다음에 1,200개 곱하기 60%니까 720개. 요거 다 더하시면 완성품 완산량이 되는 겁니다. 재료비하고 가공비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지금 다이당 원가를 줬어요. 그쵸? 3단계 원가 요약을 넘어갔고, 이제 4단계에서
당일당 원가를 줬어요. 1,000원하고 1,200원. 결국 1,000원 곱하기 4,200개, 4,420개 곱하기 1,200원 하시면 가공비가 되는 거죠. 이건 재료비가. 따라서 우리는 재료비는 4,200 곱하기 1,000원. 그러니까 420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가공비는 4,420개 곱하기 1,200원. 이거 두 개 더하시면 우리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요 두 개 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문제가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면서 물량 분음법서부터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시고 다이나믹 원가 줬으니까 역으로 단기치부 원가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1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 부가세, 면세, 세금에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은 국외 제공 용역, 국내 거래에 대해서만 세금에서 발급해야 됩니다. 국외 제공 용역이니까 세금에서 발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 업체 간의 최하 공급, 국내 거래는 무조건 세금에서 발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세율이건 과세건. 그래서 이것은 세금에서 발급해야 되는 겁니다. 잠시 보세구역. 보세구역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정 구역에 대해서 세금을, 관세를 유보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것을 보세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 이것은 세금에서 발급, 의무, 면제 업종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발급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도 발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보세구역에 대해서 제가 전세 세무 2급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보시면 관세를 유보한 겁니다. 즉 외국에서 수입을 했어요. 보세구역으로. 이때는 수입을 보지 않아요. 이때 보세구역에서 빠져나와야지 이제 그때 수입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 우리 수입세금에서 발급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A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가 뭐 이렇게 조금 게 아닙니다. 전체 지역 뭐 마산, 창원에서 보세구역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둘 간의 거래는 국내 거래를 봐갖고 공급을 오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세금에서 발급해야겠죠. 그 다음에 B에서, C 사업자가 보세구역 밖에서 A 사업자한테 공급했어요. 이것도 국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B 사업자에서 이제 D 사업자 보세구역 빠져났어요. 이때 우리는 수입 신고일이, 수일일이 공급시가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수입세액에서 관세, 과세분에 대해서 결국 수입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세관장이 수입세액에서 발급하게 돼 있어요. 결국 문제에서 물어본 거 A와 보세구역 내에서 둘 간의 공급은 세액에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인 것은 이렇게 써요. 국내 생산이고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산물. 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과세, 면세가 되는 거죠. 근데 국내 생산이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해서 비수용이에요. 이때는 과세가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건 국민주택이나 무조건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이런 거에 대해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표, 인지, 증지 다 이거 면세죠. 근데 고속철도, KTX를 얘기하는 거예요. KTX에 대한 역의 운송 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찾는 문제네요. 그 다음에 13번째 환급과 관련한 제가 보시면 환급과 관련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일반 환급은 환급세액을 확정 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 신고 기한 후 30일 이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결국 7월 31일이는데 아니죠. 신고 기한 즉 만약 7월 25일이다. 25일로부터 30일에 환급하게 됐습니다. 잘못됐죠?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은 수출 등 영세율 사업자, 그 다음에 설비 투자, 그리고 부담한 부가가세를 초기에 환급하여 작은 부담을 덜어주고자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맞는 편이죠. 그 다음에 조기 환급 기간은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예정신고 기간은 1월부터 3월 얘기하는 거예요. 과세기간 최종은 4월에서 6월. 만약 일기일 경우 이 중 매월 단위로 가능하다 이겁니다. 즉 1, 2, 3, 4, 5, 6 매월 단위로 조기 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매 2월 기간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즉 1, 2월달 아니면 2, 3월달 이렇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3월달하고 4월달 이것은 안 됩니다. 합쳐서 한다는 거 안 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편이죠. 그 다음에 예정신고기한에 대해서 조기환급 신청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정신고기한 즉 4월 25일이다 하면 이때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편이죠. 이렇게 해서 13번째 문제도 했고
그 다음에 이자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우리 사채이자, 이자 소득이죠. 그 다음에 매매 차이, 채권증권, 판매 조건부, 매매 차이, 이것도 이자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영업된 이익에 대해서 이자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금계좌에서 연금외로 수령했대요. 이 중에서 운영수익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 원칙입니다. 기타 소득. 그래서 이자 소득을 볼 수 없는 거, 이거죠. 연금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소득 중 운영수익분에 대한 것은 우리는 기타 소득이라는 거. 예외적으로 모태시 소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문제. 우리 15번째 문제가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업소득을 배웠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개인사업자 이영이라고 되어 있죠. 당기순이익이 1,000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했어요. 결국 당기순이익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 가산조정이 있고 차감조정이 있어요. 결국 가산한다는 것은 수익액을 더 플러스한다는 얘기죠. 결국 지금 현재 총수익금의 산입 수익을 플러스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익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필요경비 불산입 이렇게 써요. 필요경비니까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에서 빼라 이겁니다. 결국 이것은 당기순이익에 플러스라는 얘기죠. 플러스라는 얘기. 그 다음에 필요경비 산입 비용에 더 산입하라. 이것을 우리는 마이너스야겠죠.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다음에 총수익금액 불산입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총수익금액에 빼라. 그러니까 수익에서 빼라는 얘기니까 당기순이익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결국 1,000만 원 출발해서 여기 1,000만 원이네요. 마이너스 1,400만 원이니까 600만 원이 되겠네요. 결국 600만 원. 그러면 우리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하는 거. 나중에 전산세무 1급에 공부하실 때 우리는 세무조정이라는 게 합니다. 이제 법인세에 대해서. 근데 이제 법인세하고 사업소득 금액하고 계산하는 게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 기업의 기준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당기순이익이죠. 근데 이제 소득세법은 총수익금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필요경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기업액의 기준에 있는 손익계산서에서 출발합니다. 만약 여기에 수익이 플러스되어 있지 않았어요. 세법 기준으로 수익이 더 있다.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총수익금액 산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만약 기업의 기준에서 수익으로 안에 넣었는데 이것은 세법 기준으로 수익금액에서 빼라. 표현이 총수익금액 불산입니다. 결국 수익에서 플러스 총수익금액 산입 마이너스 총수익금액 불산입하는 게 소득세법상 총수익금액이 되는 거예요. 필요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필요경비 산입 비용에 없으니까 또 플러스하라. 그러니까 비용 가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경비 불산입은 비용에 넣었지만 이것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그러니까 불산입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필요경비를 계산해요.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합니다. 결국 똑같은 표현입니다. 결국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니까 가산이 있어요. 만약 100원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하시면 총수익금액 산입하면 20원이다. 그럼 플러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경비 불산입 30원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150원이 되는 거죠. 결국 100원에서 가산 20원 플러스 30. 즉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것은 비용에서 넣지 말라니까 결국 당기순이익에다 플러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차감 항목이 있어요. 차감 항목은 여기서 총수익금액 풀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이 있어요. 이것을 차감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총수익금액 산입이 얼마 있었습니까? 100만 원 있었죠. 1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필요경비 풀산입이 얼마 있었어요? 900만 원 있었죠. 900만 원. 플러스하는 겁니다.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은 얼마 있었어요? 1,000만 원에서 출발했었죠. 1,000만 원에서 출발했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 산입이 얼마? 800만 원. 그 다음에 총수익금액 불산입 얼마? 600만 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감하는 거 600만 원, 800만 원, 1,400만 원 차감하니까 사업소득 금액이 600만 원 된다는 거.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사업소득 금액을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15번 문제가 약간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산세무 1급 한다면 이거 갖고 이제 계속 이제 법인세법에서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막 고민할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소득 금액 계산하는 것은 요거 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 여러분들이 전산세무 1급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공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산세무 2급 73회 이론을 공부했어요. 잠시 쉬었다가 실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